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5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15일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총 42분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던 역대 대통령 3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6월 23일에 시작해서 오늘 7월 8일까지 딱 15일 동안, 즉 보름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1789년에 취임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신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에 관하여 거의 매일 하루에 3분씩 15일 동안이니까 총 45명의 대통령을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제46대 대통령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까지 총 3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미국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45번째 대통령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통령을 2번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은 반면에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통령을 2번 했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용했습니다.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분은 2대를 사용하는 바람에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보름 전인 6월 23일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말씀드리게 되면 매일 평균적으로 3분씩 15일 동안 총 45명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현재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들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결국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미국의 헌정 역사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헌정 역사가 234년 동안인데요. 그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각 시대의 미국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의 최고 지도자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를 통해서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또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세계사의 흐름, 세계사를 주도했던 미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사의 흐름을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분의 대통령,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이 3분은 오늘은 주로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알기 어려운 또 몰랐던 그런 내용 위주로,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이분은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고요. 이분은 1961년 출생입니다. 1961년 8월 4일인가 그때 출생을 하셨었고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당선된 것은 2008년도에 당선이 됐고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8년을 했었는데요. 취임했을 때 나이는 1961년생인데 2009년도에 취임을 했으니까 아직 자신의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취임을 했습니다. 2009년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나이로 치면은 만 47세 때, 즉 만 48세가 되기 전에 만 47세 때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자, 젊은 나이에 취임을 하신 거죠. 미국 헌정사상 가장 최연소로 취임하셨던 대통령은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17년생인데 196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최연소인 43세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 있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서 승계 대통령으로는 42세의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분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승계든 당선이든 통틀어 가지고는 42세의 나이에 제26대 대통령직으로 취임을 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가장 최연소 대통령의 된 분입니다. 당선이든 승계든 통틀어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만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연소로 대통령에 취임했던 분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요. 반면에 당선된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이 많은 43세에 취임했던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존 F 케네디가 최연소 당선 대통령입니다. 최연소 당선 대통령으로서 취임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만 47세의 나이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취임했던 분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46년생인데 1993년도에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했을 때 나이는 47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인 46세 때 취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 1946년 8월생입니다. 8월생인데 1946년 8월생인데 199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만 46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47세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보다 빌 클린턴이 한 살 더 젊은 시절에 취임을 한 겁니다. 여하튼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2009년 1월 20일에 취임해서 2017년 1월 20일까지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8년 했고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직에 있었던 분이 현재의 미국 대통령 제46대 미국 대통령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그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하와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마지막 주로 지정된 하와이주에서 태어날 때 아버지가 케냐의 경제 전문가로 케냐의 그 흑인 남성이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 유학을 와가지고 그 백인 여성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분이 바로 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하와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생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헌법상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출생했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미국인으로 귀화를 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게 아니니까,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게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었던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체네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출생 국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래서 이분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고 대통령을 꿈꿀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미국 영토에서 안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하와이라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 출생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취임하고 취임 4년 차였던 2012년도에 백악관으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할 때, 그때 도널드 트럼프도 사업가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업가 신분으로 백악관 초청 만찬장에 갔었는데요. 그때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즉 하와이의 병원에서 태어났다라는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출생 지역에 관해서 문제 삼았던 것을 조롱하는 듯한 그 발언을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생 증명서가 바로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라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전에 사업가 시절에 문제 제기했던 그 이슈가 뭐냐면,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니까 대통령 당선이 무효다, 뭐 그런 이슈를 제기했었는데요. 결론은 하와이에서 출생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전혀 이제 지금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 흑인이고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와서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시절에 백인 여성인 미국 켄터키주 출신의 백인 여성과 결혼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 연도가 1961년 8월 4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2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계 인도네시아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년 시절에 처음에는 하와이에 있는 그 조부모 밑에서, 조부모니까 뭐 케냐 출신의 조부모겠죠.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유년 시절 보내다가 또 한때는 여기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인도네시아 남성과 재혼을 한 어머니 밑으로 가서도 좀
일정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재혼을 한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시기는 굉장히 짧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회고에 있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그러한 감정보다는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하지 못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짧았다라는 아쉬움의 감정이 더 강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년 시절에 하와이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주하는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등 일부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출생 증명서를 보여줘가지고 그런 것들은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농구를 잘해가지고 주전 선수급, 풀타임으로 뛰는 주전 선수급은 아니었지만 농구를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 선수 출신 정도는 아니지만은 농구를 굉장히 잘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농구팀의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도 회고하기를 오바마는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팀에서 주전급 선수였었어야 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주전급 선수의 풀타임으로 뛰는 주전급 선수의 버금가는 기량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어디로 갔냐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로 갑니다. 옥시덴탈, 오리엔트, 옥시덴트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오리엔트는 동양이란 뜻이고 옥시덴트는 서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칭이 유래된 옥시덴탈 칼리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제가 5년 전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출장을 갔고 또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동부의 뉴욕이고 제2의 도시가 서부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지 않습니까?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년 정도 다니다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자, 아이비리그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자, 알파벳 순 B 브라운 대학, C 콜롬비아 대학, C 코넬 대학, D 다트머스 대학, H 하버드 대학, P 프린스턴 대학, P 펜실베니아 대학, Y 에일 대학, 이상 8개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3학년 과정에 오바마 대통령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에 있는 미국의 제2의 도시고 뉴욕은 미국 동부에 있는 미국의 제1의 도시인데요.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 칼리지를 2년 다니다가 이제 동부에 있는 미국 제1의 도시인 뉴욕의 맨해튼의 한복판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으로 3학년 때 편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공을 국제관계학, 다른 넓은 의미에서 정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학,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졸업 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쪽에 가가지고 사회운동을 일정 기간 하다가 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1636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로스쿨 공부를 하고 법학 박사가 됩니다. 법학 박사.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학력은 기본적으로 LA의 옥시덴탈 칼리지 2년,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3, 4학년 편입으로
국제관계학으로 학사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일리노이주 시카고 쪽에서 하다가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을 3년을 다니고 법학 박사가 됩니다. 그러한 법학 박사는 아닙니다. 법학 박사는 아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에일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한 경력이 있는데요. 빌 클린턴이 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법학 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하튼 이분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이분이 1961년생이고요. 정치는 언제 처음 시작했냐? 1992년입니다. 1992년이면 1961년생이 1992년이면은 딱 만 31세 때죠. 만 31세 때 정치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1992년이 어떤 시기냐? 바로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제4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연도가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때 오바마가 31살의 나이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 때 선거운동의 일정 부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즉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민주당으로 42대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고 만 46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역대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6세 4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던 분이 바로 빌 클린턴인데요. 그 빌 클린턴이 1992년에 당선이 됐던 그 시기에 31살에 버락 오바마가 선거운동, 빌 클린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리노이주에 주 상원 의원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는 드디어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자, 빌 클린턴을 도왔던 시기가 1992년이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있었었는데요. 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2004년 11월에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3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버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2004년 3월이고요. 정치 신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쟁쟁한 거물급 정치인들을 다 물리치고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2004년 3월에. 그래서 그러한 커리어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04년 7월 2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 당시에 누구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존 캐리였고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는 존 에드워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2004년도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된 그 전당대회인 거죠. 그게 바로 2004년 7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오바마가 아직 연방 상원 의원의 확정은 안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보다 3개월 앞선 2004년 3월에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후보로 확정이 됐지 그해 11월에 이제 공화당 후보와 경쟁을 해가지고 상원 의원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 7월 27일 보스턴의 민주당 전당대회, 즉 2004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 시점에는 버락 오바마는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만 확정됐지 아직 최종 연방 상원의원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바로 세계 역사상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세계 역사상 미국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니까요. 미국 역사상 3대 명연설로 평가되는 버락 오바마의 명연설이 바로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버락 오바마의 찬조 연설이자 기조 연설입니다. 자, 미국의 역사상 3대 연설이 어떤 거냐?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이니아 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남북전쟁 당시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이 미국의 3대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또는 통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뿌리에 해당되는 국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그 명연설을 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던 게 미국의 역대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게티스버그 연설은 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이 1861년 4월 12일에 발발해서 1865년 4월 9일에 종결이 돼서 약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임기 4년 거의 내내 남북전쟁이었는데 초반에는 남부군이 우세했고 북부군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라는 전투가 남북전쟁의 중심이었던 1863년 7월에 있었는데요. 그 게티스버그 전투,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지역에서 남부군과 북부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부군과 북부군 합해가지고 약 한 7, 8만 명 정도가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가 남북전쟁의 가장 큰 전투였던 게티스버그 전투고 그 전투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남부군이 우세했는데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전세가 북부군으로 우세하게 전환이 됐던 게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게티스버그에서 1863년 7월에 전투가 발발이 되면서 수만 명의 남부군과 북부군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국립묘지를 그 지역에다가 게티스버그 전투 지역에다 국립묘지를 조성을 하게 되고 그게 게티스버그 전투로부터 4개월 후인 1863년 11월 19일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그 개장식에 가서 그 죽었던 희생됐던 남부군과 북부군의 그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 연설을 했던 게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인 거죠. 그 많은 희생자들이 따르다 보니까 북부군에서도 왜 우리가 흑인들을 위해서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냐, 백인들이 희생돼야 되냐, 뭐 그런 생각들이 북부군 사이에서도 팽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다시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거룩한 목숨이 희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흑백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더 수행해야 된다. 좀 더 도와달라. 뭐 그런 취지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명연설을 했었던 게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에서 있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명연설입니다. 결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즉 진정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흑백 차별이 없는 인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전쟁이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좀 더 도와달라, 단결하자, 뭐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던 게 미국의 역대 3대 연설 중에 하나인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연설이 뭐냐?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나, 참고로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던 1863년 7월 그때 1월 달에 1863년 1월에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AB 선언은 그보다 약 한 3개월 앞선 1862년 9월 22일에 노예 해방 AB 선언이 있었죠. 그 AB 선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듬해인 1863년 1월 1일자로 모든 노예는 해방된다. 노예는 미 합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노예 해방 AB 선언을 했던 건 1862년 9월 22일이고요. 그것의 내용인즉슨 이듬해인 1863년 1월 1일부터는 미국 땅에 노예가 없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듬해인 1863년 1월 1일에 가서는 정식으로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겁니다. 1863년 1월 1일에.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었고 그해 11월 19일 날 게티스버그 명연설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말만 흑인과 백인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물론 흑백 차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고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었던 그 1863년으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즉 1세기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 노예 해방 선언, 그 게티스버그 연설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대행진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이 나옵니다.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바로 I have a dream. 1963년 8월 28일이니까 노예 해방 선언 연도로부터 10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인권 변호사이자 인권 목사, 민권운동가인 목사 겸 박사입니다. 목사 겸 박사,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목사 겸 박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바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약 20만 명의 그 흑인, 백인 다 통틀어서 약 20만 명 정도가 워싱턴 대행진을 하고 그 하이라이트로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취지의 명연설을 합니다. 그 명연설을 했던 날짜가 노예 해방 선언 시점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8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 DC, 제가 앞으로 한 달 반 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이라서 요즘 계속 미국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자, 그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에 링컨 메모리얼의 그 발코니에서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20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명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학교에 등교하고 또 똑같은
버스에 같이 탑승할 수 있고 똑같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똑같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즉 인종 분리 정책이 아니라, 즉 여기는 뭐 백인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또 흑인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인종 분리 정책이 아니라 흑인과 차별이 똑같게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게 나의 꿈입니다. 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고 흑인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뭐 그런 취지의 명연설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연설문을 대부분 보면서 낭독하는 형태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입니다. 그때 군중들 20만 명 안에는 흑인들이 뭐 다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백인들도 상당수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흑백 차별이 없는, 흑인도 백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취지, 그러한 게 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죠. 혹자는 나에게 언제 이게 끝날 것이냐, 언제까지 이래 투쟁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나 마틴 루터 킹은 흑인과 백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나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I have a dream, 흑인과 백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처우를 받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명연설 제목 I have a dream이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듬해인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했던 그 연도인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 미국의 역대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4년 7월 27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있었던 2004년도 민주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가 했던 그 찬조 연설, 기조 연설이 바로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했던 연설도 유명하긴 하죠. 자, 뭐라고 했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죠. 국민 여러분, 미국 국가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각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마시고 세계 각국이 우리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라는 취지의 1961년 1월 20일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의 연설의 대목도 그것도 유명한 연설이긴 한데요. 그보다도 버락 오바마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확정자가 했던 2004년도 7월 27일에 그 연설이 굉장히 3대 명연설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 이 두 사람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의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자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가 연설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1961년생인데 2004년도에 연설하는 시점에서는 43세였죠. 43세의 나이에 그렇게 찬조 연설,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요지는 이런 거죠. 자, 그것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원이든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이든 미국인이든 아니면 미국인이 아니든 또 아시아계 사람이든 라틴계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든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떠나서 정말 가슴 뜨거운 그 울림을 주는 그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우리 미국인 여러분, 우리는 라틴계냐, 즉 히스패닉이냐, 또 아시아계냐, 또 백인이냐, 그 흑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백인의 미국이냐, 흑인의 미국이냐, 라틴계의 미국이냐, 아시아계의 미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즉 흑인인 미국인이냐, 백인인 미국인이냐, 라틴계 즉 히스패닉계의 미국인이냐, 아시아 출신의 미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미합중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는 하나의 미합중국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시아계냐, 라틴계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취지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의 그런 가족사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언어를 선택해 가면서 연설을 합니다. 또 그 눈빛이 그리고 연설을 그대로 자기의 그 당시에 솔직한 즉흥적인 연설입니다. 물론 암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주로 워싱턴 대행진 때 연설할 때 이렇게 연설문을 이렇게 봐가면서 연설을 했던 것으로 제가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버락 오바마 연설은 연설문을 본 순간은 한순간도 없고 다 관중들과 청중들과 아이 컨택, 눈 맞춤을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연설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과거사, 인생 역정과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존 케리와 부통령 후보 존 에드워즈를 지원해달라. 대통령 선거에서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한테 투표를 해달라. 뭐 그런 취지의 연설이겠죠. 왜냐하면 7월 27일 날 그 연설을 했던 시점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약 100여일 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7월 27일 전당대회에서 그러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비전과 희망, 꿈이 이런 거고 앞으로의 정책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100여일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달라. 뭐 그런 취지의 연설, 지원사격, 찬조 연설, 기조 연설을 했다.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뭔가 스토리텔링을 여기 얘기를 하려면 자신의 과거사와 이렇게 연결지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호소력,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는, 즉 하와이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자신을 출생했던 자신의 아버지는 케냐의 시골에서 염소를 모으는 목동이었었다. 그리고 양철로 만들어진 그